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한국 주식 투자계 그 시장에 있는 분들,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읽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제가 그 주요 기업들도 한번 좀 담아봤어요. 기업들하고 ETF,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좀 생각하고 좀 집필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M트렌드 이렇게 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되게 이제 이 자동차, 특히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가 여기서 뭐 사실 뭐 2차 전지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원분들 좀 모시고, 이 트렌드, 그러니까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다양하게 좀 다뤄봤는데,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이 테슬라 또 AI 데이가 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 개최를 앞두고 또 국내 또 대표적인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얘기만 할 건 아니고 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또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서는 많이 봤는데 이게 또 처음 대면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바로 대신증권의 이승환 자동차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좀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예, 아닙니다. 요새 뭐 자동차 쪽에 조금 약간 그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관심들이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그 작년하고 올해까지 보면 자동차가 또 우리나라 시장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좀 작년하고 올해까지 봤을 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를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좀 어떤 뭐 느낌이라고 할까, 좀 자동차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네. 좀 대접을 좀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 그렇죠. 네. 그 우선 한 10년 전에 차화정 때 좋았다가 예, 맞아요. 이제 2014년에 현대차에서 이제 한전부지를 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뭐 한전부지도 하나의 그냥 영향이었겠죠. 그때부터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한 5년 고생했죠. 5, 6년 고생하다가 네. 이제 작년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계기로 작년 한 7월부터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약간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현대차의 수소가 약간 부각을 받아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올해 초가 뭐 애플카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쵸. 네, 차화정 때 전고점을 뚫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좀 사그러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한 5월, 6월에 다시 지금은 이제 약간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완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네. 뭐 약간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그건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선 자동차 섹터 자체로 보면은 과거 한 5년, 6년 전보다는 그냥 이 섹터의 멀티플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됐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보면은 이게 성장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업종 그 코스피 지금 PER이 한 12배 되는데 자동차는 거의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쵸? 좀 아직도 싼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예.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먼저 좀 저희 본론부터 좀 얘기하고 또 현대차 그룹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주 목요일 8월 19일인데 테슬라 AI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즘에 아무튼 이제 테슬라 하면 또 AI 데이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는 사실 좀 약간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가 저승사자 같았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한테는 악몽이었죠. 사실 당시에 그 주가 한번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슈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AI 대회 좀 요 의미하고 또 이게 테슬라가 도대체 뭘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테슬라가 지금 AI 데이가 비슷하게 과거 이제 오토노미 데이나 배터리 데이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전략을 이제 뭐 다 얘기를 했죠. 하나의 전략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데이는 약간 이제 표면적으로는 테슬라에서 이제 본인들의 AI 사업부에서 엔지니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개발 직군을 모집하기 위한 채용의 플랫폼이에요. 예. 하지만 전략 발표의 성격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추구하는 FSD 버전 9이죠.
이거를 공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뭐 개선점 그리고 향후 이러한 AI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상용화 시킬 건지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 이후로 자율주행이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자율주행이 과거 한 4년 전에 CES에서 나오면서 한창 주시장에서 쫙 타올랐다가 지금 자율주행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다시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AS를 영위하는 뭐 만도라든가 모비스 ADAS 사업부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영위하는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좀 주가적으로 좋을 수 있죠. 그래서 AI 데이의 이제 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제 올해 안에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이제 테슬라가 나올 거라고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좀 약간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가 홍보했던 이 명칭이 이게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이제 명칭이 운전자에게 좀 잘못된 인식을 심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해가지고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 없게 된 것인데 물론 이제 아직은 독일 내에서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다른 국가에도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쨌든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좀 약간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사실 테슬라가 얘기하는 FSD 이거는 이제 뭐 직역하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브인데 완전 자율주행이죠. 완전. 사실은 좀 안 맞죠.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의 그냥 제품명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뭐 마케팅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어요. 뭐 FSD 한도에서 완전 자율주행 아니다. 근데 왜 독일에서 이렇게 어그를 놨냐? 사실 독일이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원래 미국이 주고 있다가 뭐 그죠. 50년 동안 독일한테 갔어요. 독일 이제 3대 프리미엄 브랜드죠. 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 때문에. 근데 독일이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있는 BMW나 아우디나 이런 벤츠 기업들이 테슬라만큼 자율주행을 뭐 많이 못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좀 뭔가 이거를 좀 방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아마 이 독일이 이렇게 나온 이상 유럽 연합에서 전체 EU에서 아마 독일과 비슷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태클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독일은 좀 약간 이제 그런 좀 어그로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이런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불편한 신기를 좀 내비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독일과 뭐 일본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세계를 좀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완성차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한 게 이게 지금 전기차는 어쨌든 기존에 없던 게 생긴 건데 테슬라 같은 이제 혁신 기업이 나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저희 현대차도 그러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전기차는 내연기관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품 수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품 수가 많을 때는 독일은 정말 뭐 정밀하잖아요. 정밀 기계. 근데 사실 미국은 좀 그런 능력이 점점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밀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시대가 전기차로 넘어갈 때는 옛날의 완성차의 그 강자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또 신생 뭐 중국의 니오 벤처기업들 잘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주도권이 넘어가면은 이 완성차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전기차가 좀 잘 된다고 해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그 연구님 생각에는 그래도 완성차가 좀 잘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뭐 저 자동차 애널리스트긴 하지만 이제 무조건 자동차가 잘할 것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까지는 하드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드웨어의 변화인데 이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차는 그냥 하드웨어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발하고 만들면 되고 새로운 대체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기업도 전기차 쪽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은 자동차 기업은 과거 한 100년 동안 그냥 메케닉 기반의 이제 엔지니어 쪽만 기반이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되면 될수록 자동차가 점점 뭐 자동차가 뭐 IT화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고 테슬라의 장점이 뭐 중앙 집중의 아키텍처 아니면 뭐 반도체 칩 같은 거
이런 거가 자동차 회사들이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변화 속에서 현대차가 나름 이 정의석 회장이 부임하면서 네.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과거 이제 뭐 정몽 회장 있을 때는 이제 수소나 이제 품질 경영 쪽에만 진짜 정말 치우치겠어요. 과거 현대차에 뭐 잘했던 게 뭡니까? 수직 계열화. 근데 지금 수직 계열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정의석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직 계열화나 품질 경영, 수소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이거는 뒤로 제치고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자율주행, 앱티브와 JV 맺었고, 그다음에 UAM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소프트웨어나 IT 기업한테 뺏길 수는 있어요. 뺏길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이제 IT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전체 섹터의 PR이 올라갈 거예요.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동차 섹터의 평균 PR이 10배. 네. 그리고 IT 평균 30배. 30배. 둘이 평균 내면 20배. 20배. 그래서 자동차 20배 간다. 그럼 두 배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만 원, 뭐 40만 원 얘기도 있고 중장기로 뭐 기관 투자자분들에서 자동차 좋게 보신 분들은 자동차 중장기 50만 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현대차한테는 이런 구도가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 없이 앞으로 자율주행 없이 이 구도가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되게 좀 암울할 수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뭐 밸류가 올라갈 뭐 룸이 없으니까. 내연 기업했으면 사실 네. 암울했을 거예요. 네. 그것도 도요타가 또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폭스바겐. 지금은 도요타는 아예 안 하고 있고 그쵸. 이 상황에서는 현대차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그림도 나올 수 있다. 기회였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이제 그 컨슈머 리포트에서 그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독자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거라고 하면서 그 FSD 기능을 활성화한 차량이 방향을 잃거나 뭐 숲을 또는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도 좀 보긴 봤거든요.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게 진짜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좀 들긴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건 좀 어떤 건가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인지 가능은 한 건지 아니 법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과 좀 다르게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전한 건지 이거 좀 궁금하게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그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왜곡이 된 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외국 특히 이제 북미 소비자분들은 아시다시피 북미는 하이웨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돼요. 아, 돼요? 됩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아니고 도심,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런 도심에서는 쉽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북미는 이제 뭐 도로가 80% 이상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되는 거고 국내로 오면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국내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좀 큰 도로에서만 되는 거지 서울 도심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하긴 너무 복잡하죠, 진짜. 그렇죠. 위험해요. 그리고 맞아요. 서울 도심에서 이 오토파일럿이나 기능을 딱 키면은 못 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테슬라가 끄라고 합니다. 못 키게 됐어요. 강제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기업 중에선 가장 이 자율주행을 상용화한 기업은 맞아요. 네. 뭐 고속도로 차선 변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FSD 중에서 이제 비보호 좌회전 이런 거는 가장 뛰어나죠. 비보호 좌회전까지 한 자동차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가령 뭐 요새 골프장 갔다 왔는데 가는 내내 핸들 놓고 갔다 왔어. 잠자면서 갔어. 새벽에 뭐 골프 치러 갔는데 자면서 갔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건 약간 좀 왜곡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남아 있다. 네, 잘하고 있지만 남아 있다. 예. 그렇다면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AI 데이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의 우수성을 좀 밝히려고 하는 게 그래도 좀 가장 큰 목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테슬라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가 필요한데 라이다가 가장 비싸고 고급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입니다. 근데 뭐 자율주행의 양대 진영이라고 해요. 하나는 테슬라, 하나는 이제 구글인데 구글의 웨이모인데 테슬라는 카메라랑 레이더만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고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GM의 크루즈, 현대차의 앱티브 이런 경우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다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 쓰는 경우는 주로 완성차의 진영이고 이제 테슬라의 진영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의 이제 엣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완성차와 다르게 차별화된 방법을 한다. 하지만 너네들보다 상용화 빨리 할 수 있다. 굉장히 진취적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한번 그 CES를 진짜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뭘 본 게 아직도 기억나냐면 그 라이다 센서를 진짜 봤어요. 그 차에 이렇게 위인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면서 저 차에 어떻게 달고 다니지? 아니, 너무 크니까 맞아요. 미관도 안 좋고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게 자율주행의 미래라고는 막 그때 얘기는 하는데 이걸로 나오면 큰일 나겠다. 맞아. 이거 누가 사고 다니냐. 근데 이게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지금은. 이게 과거 3년 전에 그 라이다가 방금 말씀하신 게 벨로다인. 벨로다인 맞아요. 벨로다인. 위에 차가 이제 동그랗게 무슨 뭐 접시 마냥 동그랗게 다는 건데 그게 괴상해요. 미적인 거 저런 차를 어떻게 사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주변을 탐지하는 건데 그게 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비싸요. 비싸요. 근데 지금은 그게 2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싸졌어요? 이게 뭐 우와.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한 4, 5년 됐으니까. 그리고 그런 동그란 이제 빙글빙글 도는 라이더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전용 용어로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네. 조그만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 이제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전방에 이거를 카메라나 레이더처럼 꽂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관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괜찮네요. 네, 그래도 이제 가격은 뭐 레이더 카메라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서 라이다가 결국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원래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라이다를 안 쓰려고 한 이유가 비싸고 미관상 안 좋아서 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카메라나 그런데 이렇게 약간 너무 티 나지 않게 좀 그렇게 넣어놓으면 지금 사실 우리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앞에 이제 앞쪽에 범퍼 같은데 카메라 숨겨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라이다가 훨씬 카메라보다 위에 있다면 사실 뭐 안 쓸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라이다 이게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은 좀 기술력이 바뀌어서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그 이제 AI 데이가 이제 열릴 텐데 그러면 이게 자동차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서 자동차 업종에는 그러니까 뭐 현대차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그건 좀 보고 계세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터리 데이 땅은 좀 다를 거예요. 배터리 데이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이거를 내재화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거를 이렇게 전기차를 배터리까지 내재화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 이제 폭스바겐, 그다음 뭐 볼보, 스텔란티스까지 다 내재화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는 건데 AI들이 좀 다른 게 이미 다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진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미 개발이나 투자를 다 이렇게 해왔고 자동차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데이처럼 뭔가 새롭게 투자를 한다 그런 건 이제 없을 거고 다만 시장에서 보는 뷰가 중요해요. 테슬라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도 라이다를 안 써도 되나 보네.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이 되나 보네. 그러면 테슬라의 입장을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업들 몇몇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는 영향 크게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얼마큼 좋게 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동차 업종에는 뭐 오히려 뭐 이런 또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 없어져 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제 그런 쪽에서의 좀 부품 산업에서의 좀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가 이제 미국의 앱티브죠. 이 자율주행 기업하고 이제 모셔널이라는 회사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미국 네바다에서 자율주행 4단계를 인증을 받았고 세종시에서도 지금 이제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어젠가에 또 뉴스 보니까 뭐 자율주행 허브 뭐 만든다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의미 있는 뉴스처럼 이게 좀 약간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거를 이 앱티브하고 어쨌든 정의선 부회장이 들어오면서 회장이 들어오면서 좀 바뀌었던 게 되게 M&A를 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맞습니다. 하고 신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좀 가장 중요한 회사가 앱티브 같은데 지금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떻고
또 앱티브하고 이 모셔널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 현대차의 방향과 이게 일맥상통해서 결국에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좀 자율주행 쪽에서 좀 선점할 수도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이제 앱티브는 그 구글의 웨이모랑 GM의 네. 크루즈와 결을 같이 하는 기업이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투트랙이에요. 레벨 3까지는 일반 이제 B2C로 네. 가려고 하고 레벨 4 이상은 B2B로 가려고 합니다. B2B.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앱티브나 모셔널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앱티브는 레벨 4 이상을 추구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B2B죠. 네. 예, 그래서 로보택시랑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테슬라는 좀 달라요. 테슬라는 아예 처음부터 상용화가 먼저였어요. 상용화를 해가지고 레벨 2부터 야금야금 레벨 3 갔다가 여기서 혹시 더 잘 되면 레벨 4까지 가는 거고, 완성차들은 아예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레벨 3까지는 B2C로 ADAS 위주로 집어넣고, 레벨 4는 아예 완전 다른 이 개발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ADAS 부분은 이제 모비스와 만도를 통해서 레벨 3까지만 구현을 하고, 앱티브를 통해서는 레벨 4 이상을 가는 거예요. 테슬라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구분을 두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 선점할 거라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고, 사실 뭐 레벨 4 이상을 누가 더 잘하냐, 지금으로서는 완성차 진영이죠. 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상용화가 안 되었으니까. 네, 테슬라는 상용화를 기반으로 점점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어디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사실 하는 게, 그럼 이제 내 차가 자율주행이 되니까 내가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 테슬라의 개념인데, 현대차나 다른 완성차의 지금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일단 상업용으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뭐 택시라든가 뭐 나중에 UAM도 버스라든가, 하겠지만, 예. 예. 그럼 그런 쪽이면, 근데 그러면은 그게 각각의 제가 봤을 때, 아니 저는 그래도 이게 승용차 시장이 훨씬 크니까 현대차나 완성차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테슬라처럼 시장이 큰 데에서 노는 게 많아요. 아니면 그렇죠. B2B도 큰 건가요? 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B2B가 B2C보다 훨씬 작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레벨 4가 되려면은 모든,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고 인프라조차 IT로 바뀌어야 돼요. 인프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기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B2B, 그러니까 택시나 아니면 버스, 그러니까 이 특정 네. 구간만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이걸 특정. 헤일링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구간만 운영한다고 하면 그 구간이 뭐 판교 신도시, 송도, 아니면 런던, 네네. 중국의 특정 이제 신도시, 계획도시, 이런 데 인프라를 깔 수가 있어요. 그 한 해서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플릿이라고 해요. 예, 그런 B2B 모델로만 하면 레벨 4 이상을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레벨 4를 B2C로 하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래도 괜찮을 텐데,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까지 네네. 간다고 하면은 그 지방에 있는 인프라까지 다 IT가 돼야 돼요. 통신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든 국토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쉽지 않아요. 단기간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사실 중요한 게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당장 이걸 하려면 승용차 이쪽으로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일정 노선을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럼 그건 진짜 하기가 뭐 할만한 거죠. 쉽지는 어렵지, 그렇게 네. 승용보다 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지금 현대차의 어떤 이런 B2B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좀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요.